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결정적 이유. 금융 지식은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보통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부당한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중 몇 가지를 들어보자. 1.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는 버는 돈을 늘린다.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부부는 매년 금융 목표를 세운다. 버는 돈 안에서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자산을 확보해 현금 흐름 수입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우리 부부는 책을 3권 내고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을 200에서 500개 더 사들이고 더 많은 프랜차이즈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돈을 아끼거나 주식이나 집값 상승을 통한 자본 이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산을 통해 더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2. 자신의 돈을 찍어낸다. 금융 지식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는 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돈을 합법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할 것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기보다는 은행에 저금해서 인플레이션과 세금으로 자신의 돈을 허공으로 날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신의 돈을 찍어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것은 투자 수익률 가로 열고 ROI 가로 닫고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은행가, 재정, 설계사, 부동산 중개인들은 대개 투자 수익률이 5에서 12%만 돼도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금융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크다. 이것은 금융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전술이다. 이것은 절대 진실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탄탄해야 한다.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우리 돈에 대한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다. 무한한 수익률은 곧 불로소득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들인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자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금융 지식만 제대로 갖춘다면 사업체, 부동산, 주식, 금은, 원유와 같은 상품을 통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무한 수익을 얻는 것이다. 불로소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업체를 통해 돈 찍어내기. 우리 부부는 우리 집 주방에서 리치데드 컴퍼니를 시작했다. 우리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25만 달러를 유치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파는 법을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투자자들에게 판 것이다. 회사를 설립하고 3년이 채 안 돼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은 물론이고 100%의 이자를 회사 주식으로 되돌려 주었다. 오늘날 리치데드 컴퍼니를 통해 우리는 매년 수백만 달러씩 벌어들인다. 이 회사를 만드는데 우리는 돈 한 푼 투자하지 않았다. 개념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무한한 수익이다. 우리 사업체는 우리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리치데드 컴퍼니가 성공한 비결은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자산을 설계하고 창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책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그보다는 책의 파생 상품인 출판권을 만들고 이것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판다. 우리는 또한 게임, 상표, 프랜차이즈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판다. 우리의 재정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은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치데드 컴퍼니는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없다. 그러면서도 매달 현금이 수백만 달러씩 들어온다. 다시 말하지만 파생 상품이라는 말을 알아야 한다. 라이센스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이다. 파생 상품은 제대로만 사용하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놀라운 요술방망이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게 사고 많이 팔아야 한다.
리치데드 컴퍼니는 장기간 팔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회사다. 부동산으로 돈 찍어내기. 부동산에 관한 우리의 사업 계획은 빚, 즉 다른 사람의 돈으로 무한한 수익을 창출하여 우리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알기 쉽게 단순화한 것이다. 구매. 우리는 환경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방 2개, 욕실이 하나 있는 집을 1억 원에 산다. 융자.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불하고 나서 집값 1억 원과 추가적인 집수리와 인테리어 비용을 은행이나 투자자들에게서 빌린다. 자산 개선. 구조를 변경하여 방과 욕실을 하나씩 더 만든다. 임대료 인상. 높아진 자산 가치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2배로 높인다. 방 2개와 욕실 하나짜리 집의 평균 월세는 60만 원이지만 방 3개와 욕실 2개짜리 집의 평균 월세는 120만 원이다. 추가 대출. 구조 개선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는 1억 5천만 원으로 오른다. 이 가치를 반영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다. 은행은 우리에게 자산 가치의 8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 우리는 계약금 2천만 원을 돌려받고도 2천만 원이 남는다. 이 돈은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는 데 사용한다. 비용. 대출 이자가 6%라고 하면 매달 이자 비용은 60만 원 정도 된다. 또한 화재 보험을 비롯하여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결국 월세 120만 원 중에서 매달 30만 원씩 순이익이 남는다. 핵심. 자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출과 비용은 임차인이 내는 월세로 충당한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은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자산을 개선한다. 2. 좋은 위치. 부동산은 일자리가 가까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3. 좋은 자금원 및 투자. 4. 좋은 자산 관리. 이 4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투자는 곤란을 겪을 것이다. 내가 부동산에 처음 투자한 것은 1973년 마우이 섬에 있는 방 하나, 욕실 하나짜리 콘도를 1만 8천 달러에 사들인 것이다. 나의 아내 킴이 먼저 투자한 것은 1989년 오리콘 포틀랜드에서 방 2개, 욕실 하나짜리 집을 4만 5천 달러에 사들인 것이다.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주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은 모두 1,400채가 넘는다. 모두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들인 것이다. 이 모든 자산을 소유하는데 우리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원리는 똑같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투자 단위가 수천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로 커졌다는 것뿐이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임대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임차인을 까다롭게 고르고 또한 임차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전문적인 팀을 꾸려 관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적절한 부동산을 고르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산을 유지 관리하고 계속해서 현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 우리가 돈을 버는 기술은 바로 자산을 사들여 임대를 통해 매달 돈을 번다는 것이다. 종이 자산으로 돈 찍어내기. 주식과 같은 종이 자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많다. 그중 하나가 옵션 전략이다. 예컨대 한 주당 2만원짜리 주식을 1000주 샀다고 해보자. 나는 옵션 시장으로 가서 30일 후 내 주식을 2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당 1만원에 판다. 한 달 후 주가가 3만원이 넘을 경우 옵션을 산 사람은 내 주식을 살 것이다. 하지만 주가가 3만원 이하일 경우 옵션을 산 사람은 내 주식을 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식도 한 번 사서 여러 번 쪼개 파는 것이다. 쉽게 단순화한 이 예에서 30일짜리 옵션 판매를 통해 나는 즉각 1,000만 원을 벌어들인다.
한 달이 지난 뒤 이 주식의 가격이 3만 원이 안 될 경우 나는 다시 이 주식에 대한 옵션을 판다. 또다시 1,000만 원을 주머니에 넣는다. 단 한 달 만에 투자금 2천만 원을 고스란히 회수하고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가가 3만 원 이상으로 뛰지 않는 한 나는 이 주식에 대한 옵션을 매달 팔아 1,000만 원씩 벌어들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금융주식 덕분이다. 내가 오랜 시간 뮤추얼 펀드에 돈을 넣어두어 주식과 옵션을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돈을 훔쳐가도록 놔두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이다. 금과 은으로 돈 찍어내기. 나는 금은 광산 회사를 만들어 이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해 이 회사의 주식 가로 열고 파생 상품 가로 닫고를 팔아 돈을 찍어냈다. 최근에는 구리 광산 회사를 설립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이 회사 역시 구리값이 올라갈 때 상장할 예정이다. 기업을 세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처방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 개인의 돈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전설이 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설립자 커넬 샌더스도 65세의 나이에 기업을 공개하여 돈을 벌었다. 자신의 치킨 가게 앞을 지나가던 고속도로가 우회한 뒤 손님이 크게 줄어들자 그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회보장제도 또한 별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요리법, 가로 열고 파생 상품, 가로 닫고를 팔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수천 번 거절을 당했다. 마침내 몇몇 사람들이 그의 요리법을 샀고 그 사람들을 모아 프랜차이즈 회사를 세우고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주식, 가로 열고 또 다른 파생 상품, 가로 닫고를 팔았다. 사사분면의 S에서 운이 따르지 않아 실패했지만 스스로 B로 진화함으로써 불운을 행운으로 바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변화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커넬과 그의 치킨 요리법 이야기를 들려준다. 금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현금보다는 금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을 대비하여 돈을 저축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그토록 많은 돈을 찍어낼수록 나는 금과 은을 비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여겨진다. 돈에 관한 새로운 규칙 8번째.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법을 배워라. 9살 때 만난 나의 부자 아빠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금융 지식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돈의 8번째 규칙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규칙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다. 지금처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금융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부당한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된다. 1903년 거대 부자들이 우리 교육제도를 접수했을 때 그들의 음모는 우리 마음까지 지배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명을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 오로지 정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낙오자로 만들었다. 오늘날 세계는 금융 무지와 무능의 혼란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역사상 가장 큰 현금 강탈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부는 세금, 빚,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을 통해 합법적으로 갈취당하고 있다. 우리를 이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금융 지식의 부재였고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도 금융 지식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의 경제 문제를 야기한 사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고 방식을 바꾸고 공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수, 특히 돈과 관련된 실수를 저지를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직업 안정성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돈을 재정 설계사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그들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은 실수다. 내가 보기에 우리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들이 실수를 하면 실수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처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사실을 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올라타야지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 헤엄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실수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돈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는가?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1946년 에드거 데일이 만든 경험 역삼각형을 기초로 브루스 하일랜드가 고안한 학습 역삼각형이다. 이것을 보면 왜 학교를 10년 넘게 다녀도 별다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화살표 1. 읽기. 학습 역삼각형에 따르면 학습하고 지식을 기억하는 데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은 읽는 것이다. 그중 학생들이 기억하는 것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화살표 2. 강의. 그 다음으로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강의를 통한 것이다.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주요 방법은 책을 읽는 것과 강의하는 것이다. 화살표 3. 그룹 토론. 학교에서 나는 늘 그룹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시험 볼 때는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커닝이라고 부른다. 현실 세계에서 금융시험을 볼 때에는 늘 팀과 함께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 두 사람의 생각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화살표 4. 시뮬레이션 게임. 시뮬레이션이나 게임은 효과적인 학습 도구다. 왜냐하면 실수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예비 조종사들은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오랫동안 비행 연습을 한 뒤에 비로소 실전에 들어간다. 오늘날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뮬레이터 시설에 엄청난 돈을 쏟는다.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사들이 추락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고 비행 기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 아빠와 함께 몇 시간이고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BI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다시 말해 보드게임을 통해서 먼저 실수를 했고 그런 다음 적은 금액으로 실제 투자를 통해 작은 실수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갔다. 내가 오늘날 부자가 된 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학습 역삼각형 그림은 책을 참고해 주세요. 일찍 은퇴하는 꿈을 이루다. 1994년 우리 부부는 은퇴했다. 아내는 37세, 나는 47세였다. 우리는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일찍 은퇴할 수 있었다. 지금의 금융위기 사태에서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자산을 획득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수백만 사람들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것은 시장이 붕괴하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부채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996년 우리 부부는 진짜 돈으로 투자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캐시플로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었다. 지금은 난이도에 따라 캐시플로 퀴즈, 캐시플로 101, 캐시플로 202를 갖추었다. 이 게임을 온라인 게임으로도 만들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캐시플로 클럽을 통해 함께 게임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고 또 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극대화해주는 10단계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997년 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나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낼 뿐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며 자신의 돈을 스스로 찍어낼 줄 안다고 이야기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닥쳤을 때 수백만 사람들은 내가 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